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제1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탄소 12kg을 완전 연소했을 때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이론 공기량을 kg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뭐를 계산하느냐면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론 산소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12kg일 때 산소는 32kg이에요. 그럼 지금 탄소 몇 kg에 해당하는 12kg에 해당하는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하시면 이론 산소량이 32kg이 됩니다. 그럼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을 kg으로 계산했을 때는 0.232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론 산소량을 S미터의 3승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0.2를 나눠줘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팁에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kg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 산소량을 kg으로 계산된 이론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시면 산소량이 공기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37.93kg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론 공기량을 kg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론 산소량을 kg으로 계산한 다음에 0.232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면에 이론 공기량을 최적이라는 S미터의 3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론 산소량을 S미터의 3승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0.2를 나눠줘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인구가 10만 명인 어느 지역에서 1인 1일 1.2kg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거율이 90%이고 수거에 사용되는 트럭 한 대의 용적은 8m의 3승일 때 수거에 필요한 청소 차량 대수를 계산하시오. 단 폐기물의 적재 밀도는 0.45톤 per m의 3승, 차량은 1일 2회 운행하며 예비 차량은 2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청소 차량의 대수를 계산했을 때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 곱하기 수거율 나누기 차량의 적재 용량 플러스 예비 차량으로 계산하는데, 폐기물의 총 발생량을 계산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1.2kg이에요. 그럼 여기에 인구수로 곱하겠죠?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10만 명입니다. 자, 그리고 kg을 미터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나눠줘요. 지금 밀도가 얼마냐 하면 0.45톤 per m의 3승이에요. 톤을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0.45가 450kg per m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kg는 없어지고 m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수거율이 지금 몇 %냐면 수거율이 폐기물의 수거율이 90%예요. 발생되는 값의 90%만 수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0.9를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나누기 차량의 적재 용량. 차량의 적재 용량은 트럭 한 대의 용적이 8m의 3승이에요. 그래서 한 대 1회의 용적이 8m의 3승.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차량은 1일 몇 회로 운행을 하느냐? 1일 2회로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비 차량 2대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7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차량 대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서 차량의 대수를 계산을 해주시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예비 차량을 반드시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고 이때 밀도가 400kg per m의 3승이었다. 3m 깊이인 도량식으로 매립하고자 할 때 1년 동안 필요한 부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매립 시 압축에 따른 쓰레기 부피 감소율은 5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은 한 쌍입니다. 나누기 폐기물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도 한 쌍이에요. 그래서 한 쌍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 그러면 지금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톤을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50 곱하기 10의 3승 kg per day. 자, 그리고 여기서 매립 면적은 연입니다. 따라서 day를 연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1 부피 감소율. 부피 감소율은 50%예요. 그래서 1 0.5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가 지금 400kg/m의 삼성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3m. 따라서 계산하시면 매립 면적은 연간 7604.17제곱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의 발생량과 1-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와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비중이 1.54이고 함수율이 97%, 고형물의 질량이 400kg이라고 할 때 슬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슬러지의 비중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슬러지의 비중분의 1은 SL이 슬러지입니다. TS가 고형물이죠. 고형물의 비중분의 고형물의 함량 플러스 수분의 비중분의 수분의 함량으로 계산을 해요. 따라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이 90%예요. 97%예요. 함수율이 97%면 고형물과 함수율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100-97, 다시 말해서 3%가 고형물의 함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P 자리에 0.97을 대입해요. 그럼 WTS 자리에 3%니까 0.03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분의 비중은 1.0이죠, 항상.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은 1.54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게 되면 1.0106 비중이 나오겠죠? 그리고 슬러지의 비중이라는 것은 슬러지의 질량 나누기 슬러지의 비중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 슬러지의 질량이 얼마냐면 고형물의 질량이 슬러지의 질량이니까 400kg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비중을 비중량이 되는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삼성을 곱해줘요. 그러면 1.0106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면 1010.6kg/m의 삼성이 됩니다.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함수율은 지금 97%라고 했어요. 따라서 슬러지의 부피는 13.19m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을 해서 그 비중을 비중량으로 전환을 합니다. 비중량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의 질량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보정을 해서 슬러지의 부피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PbNO3-2를 사용해서 0.5mg/ml의 납표준의 1000ml를 제조하려고 한다. PbNO3-2에 취해야 하는 양을 계산하시오. Pb의 원자량은 207.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PbNO3-2에서 납이 차지하는 양은 Pb 한 개죠. 그래서 Pb는 이가입니다. 따라서 PbNO3-2의 분자량은 여러분들 331.2예요. 그래서 331.2g일 때 Pb, 납의 원자량은 문제 조건에서 207.2라고 주어졌죠? 207.2g. 자, 그러면 납의 지금 납표준 원액 0.5mg/ml의 납표준 원액 얼마를 제조하죠? 1000ml를 제조해요. 그래서 0.5mg/ml는 납의 원액입니다. 납 Pb이온이에요. 1리터 1000ml니까 이렇게 밀리리터 없어지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799.23mg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0.80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평균 입경이 20cm인 폐기물을 입경 1cm가 되도록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입경을 4cm로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의 몇 배인지 계산하시오. 킥의 법칙을 적용하고 n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킥의 법칙에서 동력 E는 CLN dP1 나누기 dP2로 계산을 합니다. 자, dP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평균 입경, dP2라는 것은 최종 입경, 최종 입경이라는 것은 파쇄한 후의 입경이 되는 거죠. dP1은 평균 입경은 파쇄 전의 입경.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동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20cm를 1cm로 파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LN 20cm 나누기 1cm를 하면 CLN 20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20cm를 4cm로 파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cm 나누기 4cm를 계산을 하면 ClN5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E1에서 E2를 나눠줘요. 소요 에너지의 변화니까. E1은 ClN20, E2는 ClN5.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86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CC는 약분이 되는 거죠. 대신에 계산기에서 ln20 나누기 ln5를 해야 됩니다. 20 나누기 5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ln을 붙여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1.86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소강로 내의 열 부하가 5만 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이며 쓰레기의 발열량이 1400kcal per kg이다. 쓰레기의 양이 1000kg per day라고 할 때 소강로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1일 8시간 가동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열 부하의 단위를 보면 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잖아요.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위가 한 개의 조건에서 세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kcal per hour가 뭐냐 하면 발열량,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소강로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열 부하가 5만 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kcal per hour가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1400kcal per kg. 여기서 연료가 쓰레기 양이 1000kg per day. 그래서 1400kcal per kg 곱하기 1000kg per day입니다. 나누기 소강로의 부피예요. 근데 여기에서 열 부하의 시간 단위가 hour고 폐기물의 시간 단위가 day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들을 일치를 시켜주는데 하루의 가동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는 8시간을 보증을 하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라 하더라도 24시간을 가동했다고 하면 24를 보증하는데 가동 시간이 8시간으로 나오면 하루는 8시간 가동 시간으로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소강로의 부피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5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처럼 주어지는 조건 자체가 단위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 폐기물의 처리 시 0.5kg의 포도당 성분의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를 한다면 이론적인 메탄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혐기성 분해를 하면 CO2와 CH4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져요. 3개의 CO2와 3개의 메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22.4리터,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 g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180이에요. 그래서 180g일 때 3 곱하기 22.4리터는 자, 문제 조건에서 0.5kg은 500g이잖아요. 500g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계산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186.67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22.4리터,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 g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1차 반응에서 초기 농도의 50%가 감소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초기 농도가 90%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기 농도의 50%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자, 지금 1번 조건에 보면 초기 농도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T시간 후의 농도는 50%가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50%가 CT가 되는 거예요. 50%가 감소됐으니까 나머지 50%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ln 1차 반응 시 C0는 100분의 50은 마이너스 K 곱하기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ln 2분의 1과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ln 2분의 1은 ln 100분의 50과 동일한 값이에요. 그래서 K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K를 계산하면 0.3466 per hour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초기 농도가 90%가 감소됐다고 그랬어.
그럼 초기 농도가 100%, 퍼센트로 나오면 초기 농도 무조건 100%입니다. CT는 90%가 감소됐으니까 10%가 남아있겠죠. CT라는 것은 남아있는 농도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ln 100분의 100-90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ln 100분의 10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자, K는 1번에서 계산한 K를 2번에 대입합니다. 전체 곱하기 T. 따라서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6.64 아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똑같은 1차 반응식을 쓰는데 1번식에서는 K를 계산하고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시간 T를 계산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K를 계산을 해요. 계산된 K를 2번에 대입한 다음에 T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나오면 초기 농도는 무조건 100%. CT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0%가 감소됐다는 것은 제거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CT가 50%. 자, 그리고 90%가 감소됐다는 소리는 90%가 제거됐으니까 CT는 10%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1차 반응식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선별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월L의 제한식을 적용한다면 선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투입량이 1톤/아워, 회수량이 700kg/아워, 회수 대상 물질은 500kg/아워, 제거량은 300kg/아워, 회수 대상 물질은 50kg/아워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별기를 이용해서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별기. 자, 선별기에서 투입량이 얼마냐면 1톤이니까 1000kg/hour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거량, 그리고 회수량. 자, 지금 회수량이 얼마냐 하면 700kg/hour. 자, X는 회수 대상 물질, Y는 비회수 대상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C, YC. 지금 XC 회수 대상 물질이 500입니다. 500kg/hour. 그럼 비회수 대상 물질은 700에서 500을 빼면 200kg/hour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거량이 얼마냐 하면 300kg/hour입니다. 자, 300kg/hour인데 회수 대상 물질이 50이에요. 그러면 제로가 제거량이니까 얼마냐 하면 자, 300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50이에요. 그러면 Y0 비회수 대상 물질은 300에서 50을 빼면 250kg/hour가 비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투입되는 양 XI는 XC하고 X0를 합치니까 550kg/hour. 그리고 YI는 YC하고 Y0를 합치면 되니까 45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월L의 선별 효율식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L의 선별 효율식은 월L에 의한 선별 효율식은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XC라는 값이 500kg/hour. 그리고 XI라는 값이 550kg/hour. 그리고 Y0라는 값이 250kg/hour. YI라는 값이 450kg/hour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0.51%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선별 효율이라는 것은 월L식도 있고 리에테마식도 있죠. 그래서 월L식과 리에테마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선별기에 해당하는 투입량, 제거량, 회수량에 대한 공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야지만이 팁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도를 꼭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복토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기능을 한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복토는 세 가지죠. 일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토의 기능은 일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 자, 그러면 복토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복토는 일단 우수, 비의 침투를 방지하는 거, 쓰레기의 비산 방지, 화재 예방, 유해곤충이나 해충의 서식 방지, 악취 방지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능을 한 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적으면 되겠죠. 그럼 복토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의 침투 방지를 적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복토를 보시게 되면 복토는 일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께와 언제 실시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일 복토는 두께가 15cm 이상, 실시 시기는 매립 작업이 끝난 후에, 그리고 중간 복토는 30cm 이상, 그리고 매립 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됐을 때, 최종 복토는 60cm 이상, 매립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께는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일일 복토 15cm 이상, 그리고 중간 복토는 일일 복토의 2배, 30cm, 최종 복토는 중간 복토의 2배, 6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두께와 그리고 실시 시기, 언제 실시하는지를 꼭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12번. 매립지에 사후관리 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사후관리 검사 항목 5가지입니다. 자, 그럼 뭐를 검사하느냐? 침출수, 발생가스, 지하수 오염도,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 주변 환경 오염도.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느냐? 발생가스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주변 환경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항상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검사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등가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등가비식을 쓰시오. 그리고 등가비가 1과 같을 때, 1보다 클 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등가비의 정의는 등가비식을 쓰라고 했죠. 등가비의 식은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 전체 나누기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가 등가비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등가비가 1과 같다는 것은 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라는 것은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이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가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CO와 HC가 가장 많이 나오고 NOx가 최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등가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공기가 과잉이에요.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은 거예요. 공기가 많아도 완전 연소는 안 됩니다. 완전 연소라는 것은 공기와 연료가 동일한 상태로 들어가야지 완전 연소가 되죠. 대신에 공기가 과잉인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는 아니에요. 불완전 연소는 아니고 완전 연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기대되면서 CO라는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체 폐기물의 연소 형태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고체 폐기물은 표면 연소라는 게 있죠. 분해 연소라는 게 있고 건립 연소라는 게 있고 자기 연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3가지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쭉 달아놨는데 팁에 있는 설명을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고체 폐기물의 연소의 형태 몇 가지를 적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의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연소 형태에서, 각각의 연소의 종류에서 어떤 물질이 그 연소 형태를 나타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연소하는 것이 지금 각각에서 설명하는 연소냐, 각각의 연료를 한두 개씩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연소의 종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고형화 연료 SRF가 갖춰야 할 조건을 5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고형화 연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낮아야지 부패가 잘 되지 않아요.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부패가 잘 일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유해가스의 발생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량, 연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량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물질이 되는 다이옥신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연 성분의 함량이 높아야 되겠죠. 가연 성분의 함량이 높아야지 발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고형화 연료가 갖춰야 될 조건 5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제거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막분리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 hợp 착제를 이용하는 hợp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용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흡수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분리법, hợp착법, 흡수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 중에서 매립 구조에 의한 매립 방법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매립 구조에 의한 매립 방법입니다. 자, 호기성에 관계되는 게 2개죠. 호기성 매립이 있고 준호기성 매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에 관계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자, 현기성 매립, 현기성 위생 매립,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기성 매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인위적으로 이제 공기죠. 공기를 인위적으로 폐기물에 주입을 해서 호기성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매립하는 공법이죠. 자, 그리고 준호기성 매립이라는 것은 집 배수 시설과 차수막 그리고 배수관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공기를 자연적으로 통기시켜서 호기성 분해시키는 공법. 그리고 현기성 공법이라는 것은 공기와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썩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기성 위생 매립이라는 것은 자, 현기성 매립에서 중간 복토를 샌드위치 형태로 실시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형태로 우리가 매립을 해서 악취나 파리 등과 같은 매립장 내에서 화재 발생 문제나 그 파리가 발생하는 유해 해충이 발생되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침출수나 매립가스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해놓은 게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이에요. 그래서 현기성 위생 매립의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 그래서 차수막과 침출수의 배관을 설치해서 오수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방법이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현기성 매립이 있는데 현기성 매립의 단점을 보완한 게 현기성 위생 매립, 현기성 위생 매립의 단점을 보완한 게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매립 구조에 의한 매립 방법은 호기성 매립, 준호기성 매립, 그리고 현기성 위생, 계량형 현기성 위생 매립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립 구조에 따른 매립의 종류도 한 번씩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팁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18번 열회수 장치, 열교환기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교환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그리고 절탄기를 이코노마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 3가지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에 나열된 것 중에서 3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열교환기의 종류는 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는 4가지가 있어요. 4개 중에 이제 3개를 적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액성 한계, LL과 소성 한계, PL, 그리고 소성 지수, PI와의 상호 관계식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소성 지수는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뺀 값을 소성 지수라고 합니다. 자, 소성 지수 PI는 액성 한계 LL에서 소성 한계 PL을 뺀 값. 그러면 액성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액성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수분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점토 상태가 반죽 상태가 되어서 액체 상태가 되겠죠. 자, 반면에 소성 한계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이 일정 미만으로 돼요. 그러면 점토 자체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져요. 그 상태를 우리가 소성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 설계 시에 발생되는 열의 종류 3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발생되는 열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로 본체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어요. 본체에서 발생되는 열. 그리고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연소 가스의 유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출열이 있어요. 그래서 로 본체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고, 그리고 폐기물 소각을 했을 때 연소 가스의 유출열, 그리고 회분에 의한 유출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열의 종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복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원된 문제만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